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가장 먼 경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었던 순간, 물질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고요 속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전파 신호로, 별빛의 스펙트럼으로, 그리고 공간 전체를 채우는 희미한 빛의 배경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원자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구조의 기초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아래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13년 5월, 칠레 북부의 치즈나토르 고원에서 일련의 전파 접시들이 안데스 산맥 뒤로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동안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얇고 건조한 공기 아래 낮은 통제 건물 내부에서 모니터들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기록된 거의 균일한 마이크로파 강도 패턴을 표시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섭씨 몇 분의 1 정도로 측정된 작은 온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 외에는 특징 없는 배경 위에 겹쳐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도값들은 처음에는 이미지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전 위성들과 지상 배열로부터 유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아카이브에 추가된 숫자들의 흐름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희미한 빛은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의 잔광이었습니다. 그때 우주는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었습니다. 이 신호의 가장 초기에 일관된 기록은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저지에서 2명의 엔지니어가 그들의 안테나 시스템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마이크로파 잡음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청소하고 전자장치를 조정하고 재보정하는 등의 작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중하게 기록되었고 나중에 잔류 우주 광채를 예측했던 천문학적 모델과 비교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호는 간섭이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광범위한 복사장의 증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3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 전화 연구소의 팀은 무선 통신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잡음을 문서화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내부 로그와 유지 관리 기록은 나중에 과학 출판물에서 참조되었으며 엔지니어링 이상 현상에서 우주론적 신호로의 전환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잡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한때 훨씬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팽창하고 식으면서 그 열 복사는 늘어나고 적색편이 되어 마이크로파 범위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현실이었으며 누구나 적절한 장비로 감지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성가신 배경 잡음이었으며 그들의 통신 실험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자들이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그들은 그 중요성을 즉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였으며 우주가 뜨거운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예측의 확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전용 위성 임무인 코비가 이 복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그 기기들은 하늘을 스캔하고 거의 완벽한 흑체 곡선과 일치하는
스펙트럼을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신호가 팽창과 함께 식은 초기 우주의 뜨겁고 밀도 높은 단계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발표된 보고서는 작은 비등방성을 문서화했습니다. 초기 플라즈마의 초기 밀도 변화를 암시하는 작은 온도 변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보관되고 재분석되고 다양한 기관의 여러 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코비, WMAP, 그리고 나중에 플랑크 관련 미국 기여를 조정했습니다. 위성 설계, 보정 및 데이터 배포를 감독했습니다. 각 임무는 기기 성능, 체계적 오류 검사 및 데이터 처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술 보고서를 생성했습니다. 코비 위성이 생성한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거의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늘 전체에서 놀랍도록 균일했으며 온도의 작은 변화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 즉 비등방성은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의 서명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은하와 은하단으로 성장할 씨앗이었습니다. 코비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와 조성에 대한 핵심 매개 변수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약 138억 년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약 5%의 일반 물질, 27%의 암흑 물질, 그리고 68%의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WMAP과 나중에 플랑크와 같은 추가 위성들이 측정을 개선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더 높은 각도, 해상도와 감도로 매핑했습니다. 2001년과 2013년 사이에 이러한 임무들은 뜨겁고 차가운 점에 복잡한 패턴을 드러내는 전체 하늘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각 변화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의 우주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했습니다. 공개 데이터 릴리스를 통해 독립적인 그룹들이 온도 파워 스펙트럼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곡선이었습니다. 반복된 분석에 걸쳐 안정적인 이 곡선의 형태는 재결합의 타이밍과 조건에 대한 중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중성 원자가 형성된 때였습니다. WMAP 위성은 코비보다 훨씬 더 높은 정밀도로 온도 변동을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파워 스펙트럼의 일련의 음향 피크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크는 재결합 전에 플라즈마를 통해 전파되는 음파의 서명이었습니다. 그것들의 위치와 진폭은 우주의 기하학, 물질 내용 및 팽창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WMAP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즉 그것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밀도 변동의 진폭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결합의 정확한 적색 편의를 결정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이 작업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WMAP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감도로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지금까지 가장 상세한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파워 스펙트럼의 구조를 전례 없는 선명도로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수의
음향 피크를 감지했고 편광 패턴을 측정했으며 정형 방출을 이전보다 더 잘 특성화했습니다. 플랑크 협력이 발표한 결과는 표준 우주론적 모델을 놀라운 정밀도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동일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뜨거운 빅뱅으로 시작하여 팽창과 냉각을 거쳐 궁극적으로 첫 번째 원자의 형성으로 이어진 우주입니다. 지상 기반 관측소들도 그들만의 기여를 추가했습니다. 남극, 아타카마 사막 및 기타 높고 건조한 위치의 배열들은 더욱 미세한 해상도로 하늘의 작은 패치들을 기록했습니다. 편광 및 소규모 온도 변화에 대한 그들의 측정은 위성 결과를 확인하고 확장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제약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들을 결합하여 일관된 관측 그림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뜨거운 플라즈마였던 우주가 나중에 원자가 형성되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점까지 식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기관들, 유럽 우주국과 파트너 관측소들을 포함하여 플랑크 임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배경 복사의 가장 정확한 측정 중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관측소들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남극점 망원경과 같은 기기는 극도로 건조하고 안정적인 대기를 활용하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고해상도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소는 소규모 각도 변동과 편광 패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위성 측정을 보완했으며 재결합 물리학과 초기 우주의 조건에 대한 추가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남극 관측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일부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영하 40도 이하의 온도, 강한 바람, 그리고 몇 달 동안의 완전한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연구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높은 고도, 건조한 공기, 그리고 맑은 하늘은 그것을 관측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과 같은 기기는 하늘의 큰 영역을 고해상도로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중력 렌즈 효과, 스냐예프 젤도비치 효과, 그리고 다른 현상을 연구했으며 이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은하단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타카마 망원경에서 나온 데이터는 또한 재결합 시대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위성 측정과 결합하여 그것은 초기 우주의 조건에 대한 더욱 완전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플랑크 협력은 분산된 연구 그룹 네트워크로 지도, 우도 코드 및 매개 변수 추정에 구조화된 릴리스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재결합, 물리학의 이론적 계산을 관찰된 비등방성 패턴과 연결했습니다. 데이터와 우주론적 해석 사이에 제도적 다리를 제공했습니다. 칠레, 남극 및 기타 외딴 지역의 지상 기반 배열은 대학과 연구소의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팀들은 장기 모니터링, 계절별 캠페인 및 기기 업그레이드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노력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다닐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 독립적인 시스템에 의해 반복적으로 기록된 확인된 특징임을 보장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것은 보편적인 배경 신호가 이론적 예측에서 높은 신뢰도, 관찰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은 단일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록된 측정, 검사된 보정 및 교차 임무 비교의 누적 가중치에 있습니다. 초기 안테나 잡음 로그에서 전체 하늘 위성 지도에 이르기까지 각 데이터 세트는 우주가 한때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를 거쳐 나중에 투명성으로 식었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또 다른 검증 계층을 추가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기록은 겉보기에 특징 없는 쉿소리가 빅뱅 이후 거의 40만 년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온도와 편광의 미묘한 변화는 밀도 변동, 원시 플라즈마의 음파 및 재결합의 타이밍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원자가 이론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이 복사가 분리된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대부분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관찰에 측정된 리듬에서 우주는 그 결과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축적되어 온 장기 실행, 실험과 유사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발견과 특성화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빅뱅 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으며 우주의 나이와 조성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우주가 놀랍도록 단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균일한 온도와 밀도를 가진 뜨거운 플라즈마였으며 작은 변동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동은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후속 진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중력은 이러한 밀도, 변동을 증폭시켜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은하와 은하단이 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의 초기 조건을 재구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별과 은하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도달했는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초기 조건에 대한 장으로서 배경 빛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서 주의는 여전히 더 이른 간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플라즈마 내에서 첫 번째 핵이 형성된 몇 분 동안입니다. 고대가스와 별의 가벼운 원소 측정이 그 짧고 결정적인 단계를 재구성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합니다. 2005년 9월 하와이의 산 관측소에서 분광기는 지평선 바로 위의 먼 금속이 부족한 별의 희미한 빛을 기록했습니다. 모니터 디스플레이에서 그 스펙트럼은 일련의 좁은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은 특정 원자 전위에 해당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수소와 헬륨 특징의 상대적 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무거운 원소의 거의 부재를 기록했습니다. 칠레 카나리아 제도 및 호주의 원격 망원경에서 수년 동안 보관된 유사한 관찰은 우주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오래된 물질의 화학적 지문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은하 간 가스 구름의 측정과 결합되어 과학자들이 원시 핵 합성의 짧은 기간을 재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빅뱅 이후 몇 분 만에 첫 번째 핵이 형성되었을 때였습니다. 관찰된 수소, 헬륨, 중수소 및 리튬의 풍부도가 초기 우주 모델의 독립적인 확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조사관에게 고대 빛으로부터의 이러한 조용한 판도값은 우주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조립되었다는
두 번째 증거 라인을 제공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이론적 모델은 빅뱅 이후 첫 몇 분 내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특정 비율의 가벼운 핵을 생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측정 가능한 양에 의존했습니다. 중성자 수명, 핵 반응률 및 초기 우주의 중입자 밀도였습니다. 지구의 실험실은 이러한 입력의 많은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반응 단면적과 붕괴 상수를 기록했습니다. 빅뱅 핵 합성의 이론은 1940년대에 조지 가모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우주가 충분히 뜨거웠다면 핵 반응이 일어나 가벼운 원소를 생성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응의 속도와 결과, 원소 풍부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질량으로 약 25%의 헬륨을 생성했어야 한다고 계산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수소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량의 중수소와 리튬이 생성되었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수십 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물질의 원소 풍부도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관측 캠페인은 화학 조성이 초기 시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환경에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 헤일로의 극도로 금속이 부족한 별과 밝은 퀘이사에 대한 흡수에서 보이는 먼 가스구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해상도 스펙트럼은 헬륨과 중수소 비율의 정확한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94년과 2010년 사이에 여러 독립적인 그룹이 퀘이사 흡수 시스템에서 중수소 측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값은 기기 효과와 선혼합에 대해 신중하게 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찰된 풍부도는 빅뱅 핵합성 모델의 예측과 비교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관찰이 추정된 중입자 밀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론적 곡선은 좁아졌습니다. 불일치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중수소 측정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중수소는 별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오늘날 관찰된 중수소의 양은 원시 핵합성 동안 생성된 양의 하한선입니다. 퀘이사 흡수 시스템에서 천문학자들은 별 형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가스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중수소 풍부도는 빅뱅 핵합성의 예측과 놀랍도록 잘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었으며 우주의 중입자 밀도가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 값과 일치한다는 독립적인 증거였습니다. 헬륨 측정은 더 어려웠습니다. 헬륨은 별에서도 생성되므로 원시 헬륨 풍부도를 결정하려면 별 헬륨 생성을 신중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원시 헬륨 비율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시 빅뱅 핵합성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예측된 헬륨 및 중수소 수준과 관찰된 수준 사이의 일치는 인용된 불확실성 내에서 짧고 고온의 융합 단계가 발생했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했습니다. 리튬 측정은 더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연구 중인 긴장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표준 타임라인을 강화했습니다. 핵은 몇 분 안에 형성되었고 원자는 수십만 년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장기 조사는 이 작업을 확장하여 다양한 항성 집단과 적색 편의에 걸쳐 원소 풍부도 카탈로그를 구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아카이브에 유지된 이러한 카탈로그는 방법과 기기 간의 교차 검사를 허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지배했으며 비율은 초기 뜨거운 플라즈마의 공통 기원을 가리켰습니다. 리튬 문제는 빅뱅 핵합성에서 지속적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관찰된 리튬 풍부도는 예측된 값보다 약 3배 낮습니다. 이 불일치는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왔으며 많은 설명이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리튬이 오래된 별의 외부층에서 파괴되어 관찰된 풍부도를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핵합성 계산에 사용된 핵 반응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빅뱅 핵합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누락된 물리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입자나 상호작용이 리튬 생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리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빅뱅 핵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수소, 헬륨 및 중수소 풍부도는 모두 예측과 잘 일치하며 리튬만 예외입니다. 더 무거운 원소는 나중에야 증가했습니다. 별과 초신성에서 생성되어 원시 화학을 후속 세대의 핵합성과 구별했습니다. 지상 기반 관측소는 조사의 이 부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켭, VLT, 스바루 등과 같은 시설은 고대처럼 보이는 별과 먼 궤 사이의 고해상도, 분광학에 상당한 망원경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들의 기기팀은 분광기를 보정하고 대기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장기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미묘한 풍부도 측정이 관측 시즌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대학 연구그룹과 국립연구소는 핵 물리학 입력에 협력했습니다. 입자 가속기 및 원자로 시설에서 주요 반응률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은 정확한 핵합성 계산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제공했습니다. 핵 반응률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많은 반응이 매우 낮은 속도로 발생하므로 민감한 검출기와 긴 측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빅뱅 핵합성 동안의 조건, 즉 고온과 낮은 밀도는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물리학자들은 주요 반응률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평가된 데이터 테이블과 리뷰 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우주론적 코드에 통합되었습니다. 주요 항성 조사 뒤에 있는 국제 협력은 풍부도 데이터를 편집하고 표준화했습니다. SDSS 및 나중에 분광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는 대규모 샘플을 조직하고 균일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고 문서화된 불확실성과 함께 데이터 제품을 릴리스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이론적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델과 해석 모두의 꾸준한 개선을 촉진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항성 분광학 분야를 혁신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의 스펙트럼을 수집하여 화학 조성, 운동학 및 진화 역사에 대한 전례 없는 데이터 세트를 생성했습니다. SDSS 데이터는 은하수와 그 주변 환경의 화학적 진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별을 식별하고 그들의 원소 풍부도를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원시 물질과 가장 초기 세대의 별 핵합성의 혼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풍부도를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화학과 첫 번째 별이 그것을 어떻게 농축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핵 물리학, 항성 분광학 및 우주론 사이에 수렴해 있습니다. 단일 유형의 증거에 의존하는 대신 조사관들은 집합적으로 융합의 초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측정 네트워크를 조립했습니다. 각 스펙트럼, 각 반응률 및 각 모델 실행은 우주의 첫 몇 분에 대한 재구성에 또 다른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과정은 지상 실험실에서 측정된 속성이 우주 규모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로와 가속기에서 관찰된 동일한 핵 상호작용이 젊은 우주에서 헬륨과 중수소의 형성을 지배했습니다. 예측된 풍부도와 고대 물질의 희미한 빛에서 추출된 풍부도 사이의 침착한 정렬은 초기 우주가 알려진 물리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 시대조차도 접근 가능한 흔적에 대한 신중한 주의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빅뱅 핵합성은 표준 우주론적 모델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및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함께 그것은 빅뱅 이론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증거 라인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증거 라인은 모두 일관된 그림을 가리킵니다. 뜨거운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팽창과 냉각을 거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구조로 이어진 우주입니다. 빅뱅 핵합성의 성공은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을 초기 우주의 극단적인 조건으로 외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빅뱅 직후 몇 분 만에 일어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의 결과를 오늘날의 관찰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학의 힘에 대한 증거이며 우주가 궁극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핵의 형성이 이론적 및 관측적 근거 모두에서 확립되면서 조사는 뒤따른 더 긴 냉각 단계로 향합니다. 뜨거운 플라즈마가 점차 투명해졌을 때였습니다. 2015년 2월 유럽의 기후 제어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서버행들이 수년 전에 관측을 완료한 우주 관측소의 원시 원격 측정을 처리했습니다. 화면에서 분석가들은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이 시간 순서 검출기 판도값을 하늘의 마이크로파 배경에 정제된 지도로 변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반복은 작은 체계적 효과를 조정했습니다. 검출기 잡음, 빔 비대칭, 정경 방출입니다. 재결합 시대의 신호를 격리하기 전에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와 그들의 통계적 지문이 우주가 불투명한 플라즈마에서 투명한 가스로 전환된 순간을 재구성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따라갑니다. 재결합의 타이밍, 지속시간 및 조건이 배경빛의 파워 스펙트럼 및 편광 패턴에서 어떻게 추출되었는지 추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중성 원자가 처음에는 온도지도에 불규칙한 얼룩처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패턴을 통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마이크로파 배경 데이터가 개선됨에 따라 분석의 초점은 단순한 검출에서 상세한 특성화로 이동했습니다. 변동 진폭이 각도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파워 스펙트럼은 일련의 음향 피크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재결합 전에 뜨거운 플라즈마를 통과하는 음파의 서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높이는 음속, 물질 함량 및 초기 우주의 이온화 역사에 민감하게 의존했습니다. 이론적 모델을 관찰된 스펙트럼에 맞춤으로써 연구자들은 재결합이 발생한 적색 편의와 온도를 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음향 피크는 초기 우주의 물리학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피크의 위치는 우주의 곡률에 민감합니다. 평평한 우주에서 첫 번째 피크는 약 1도의 각도 규모에서 발생합니다. 관측은 이것을 확인하여 우주가 공간적으로 평평하다는 독립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크의 상대적 높이는 중입자, 밀도와 암흑물질 밀도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피크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의 물질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차수의 피크는 재결합의 세부 사항과 우주의 후속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재결합 코드를 사용한 계산은 전자와 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결합하는지 추적하며 미묘한 원자 과정을 포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재결합 과정 자체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자가 양성자에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른 원자 과정이 포함됩니다. 들뜬 상태에서의 전자 포획, 기저 상태로의 방사성 붕괴, 이광자 방출, 그리고 더 많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각 과정은 재결합의 타이밍과 두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각각은 결과적으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관찰 가능한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재결합 코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원자 상태의 집단을 추적하고 전이율을 계산하며 전자와 광자 사이의 산란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드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대 재결합 코드는 재결합 과정을 퍼센트 수준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연구는 재결합 물리학의 작은 변화가 예측된 파워 스펙트럼에 측정 가능한 차이를 생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고정밀 데이터와 일치시키면 우주가 투명해진 시기와 전환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 가능했습니다. 편광 측정은 또 다른 정보 계층을 추가했습니다. 재결합의 마지막 단계 동안 자유전자로부터의 광자 산란은 배경빛에 뚜렷한 편광 패턴을 각인했습니다. 이 편광에 민감한 기기는 정형 제거 후 마지막 산란 표면에 두께와 잔류 이온화의 존재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전달한 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편광은 두 가지 모드로 나옵니다. 이 모드와 B 모드입니다. 이 모드 편광은 재결합 동안의 밀도 변동과 속도장에 의해 생성됩니다. B 모드 편광은 중력파 또는 재이온화 동안의 산란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드 편광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재결합의 두께와 타이밍에 대한 추가 제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모드 편광을 측정하는 것은 더 어렵지만 잠재적으로 더 보람이 있습니다. 원시 중력파로부터의 B 모드 신호를 감지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초기 우주의 에너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여러 실험이 불확실성 내에서 원자 물리학에 기초한 재결합 모델의 기대와 일치하는 편광 스펙트럼을 보고했습니다. 온도 및 편광 데이터는 함께 일관된 그림을 뒷받침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약 3000 켈빈의 온도에서 우주는 완전히 이온화된 플라즘에서 대부분 중성 가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산란을 감소시켜 광자가 공간을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했습니다. 배경 지도에서 보이는 모든 변동은 그 시점의 밀도 및 속도 변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효과적으로 3차원 표면을
관찰 가능한 패턴으로 고정시킵니다. 플랑크 협력 및 유사한 프로젝트 내의 전문팀은 재결합 관련 분석을 개선하는 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작업에는 전경 모델 개선, 빔 보정 확인 및 지도 제작 파이프라인 교차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공개 데이터와 함께 릴리스된 내부 메모는 이러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파생된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신뢰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와 계산 전체 물리학자는 리퀘스트 및 더 고급 후속 제품과 같은 재결합 코드를 개발하고 유지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그들은 이광자 붕괴 및 금지 전이와 같은 상세한 원자 과정을 통합하도록 이러한 도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배포된 그들의 소프트웨어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 추정의 표준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자 물리학을 관측 적합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지상 기반 CMB 편광 프로젝트를 포함한 독립적인 실험은 중요한 교차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SPT-폴, ACT-폴 등과 같은 협력은 선택된 하늘 영역에서 위성 측정과 겹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동 분석 및 비교 논문은 재결합 관련 매개 변수가 다른 기기, 관측 전략 및 분석 선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복잡한 물리적 전환인 재결합이 배경 복사의 통계적 패턴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단일 극적인 사건 대신 데이터는 적색 편의의 유한 강역에 걸쳐 확장되는 자유전자의 점진적인 감소를 드러냅니다. 음향 피크의 평활화 및 편광 서명에서 추론된 이 마지막 산란 표면의 두께는 측정 가능한 양이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과정은 물리학의 다른 분야가 우주론적 규모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고립된 원재대에 계산된 원자 전이율은 하늘 전체에 걸쳐 복사의 각도, 분포에 흔적을 남깁니다. 원자 모델링의 작은 개선은 추론된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가 우주론적 및 실험실 규모 시스템 모두임을 조사관에게 상기시킵니다. 데이터와 모델 사이의 조용한 상호작용에서 재결합은 먼 추상이 아니라 물질과 빛의 역사에서 신중하게 재구성된 상변화로 나타납니다. 재결합은 우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그것 이전에는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광자는 자유전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란되었으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재결합 후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광자는 산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정보를 광대한 거리에 걸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환은 또한 물질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결합 전에는 물질과 복사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광자는 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붕괴에 저항했습니다. 재결합 후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었습니다. 광자는 더 이상 물질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물질은 중력의 인력 아래 자유롭게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 형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밀도 변동은 성장하기 시작하여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은하와 은하단이 되었습니다. 배경 복사에 의해 제약된 재결합의 타이밍과 특성과 함께 주인은 바로 뒤에 온 것으로 향합니다. 중성 원자로 가득 찬 우주지만 별은 없었습니다. 21세기 센티미터 신호를 통해 직접 중성 수소를 감지하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춰 소위 암흑시대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따릅니다. 2012년 8월
외딴 사막 지역에서 저주파 무선 안테나에 희소한 숲이 맑은 밤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건조한 토양에 고정된 각 얇은 금속 구조는 우주에서 표류하는 긴 파장의 신호를 들었습니다. 근처의 작은 건물에서 컴퓨터는 연속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하여 하늘 전체에 걸쳐 무선 밝기에 희미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판독값을 모니터링하고 지상 간섭을 거부하고 안정적인 배경에 대한 보정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우주 암흑 시대 및 초기 재이온화 기간의 중성수소의 21세기 센티미터 선을 감지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발광물체의 탄생 전후에 첫 번째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었는지에 대해 이러한 노력이 드러내는 것을 탐구합니다. 참여팀에게 감도 및 정형 빼기의 각 점진적 개선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신호를 초기 구조에 매핑된 기록으로 변환하는 또 다른 조용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암흑 시대는 재결합과 첫 번째 별의 형성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는 중성수소로 가득 찬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발광권리 없었으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희미한 빛만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몇천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첫 번째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만 끝났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이론적 작업은 중성수소의 21세기 센티미터 초미세 전이를 초기 우주의 잠재적 조사로 식별했습니다. 모델은 암흑 시대와 별 형성의 시작 동안 이 선이 특정 적색편이 주파수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대한 흡수 및 방출 특징을 각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1세기 센티미터 선은 중성수소 원자의 초미세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와 양성자는 모두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핀이 평행할 때 원자는 약간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습니다. 스핀이 반평행할 때 그것은 약간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습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는 21cm의 파장을 가진 광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이 전이는 매우 희귀합니다. 개별 원자는 평균적으로 수백만 년마다 한 번만 전이합니다. 그러나 우주에 많은 수소 원자가 있기 때문에 21세기 센티미터 신호는 원칙적으로 감지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예측된 밝기 온도 변동을 생성하여 밀도 및 이온화 상태가 다른 영역이 대규모 지도에 어떻게 나타날지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에 로파, MWA 및 페이퍼와 같은 선구적인 저주파 실험이 높은 적색 편의에서 집계된 21세기 센티미터 신호에 대한 체계적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대량의 데이터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리 은하 및 은하 외 무선 소스로부터의 강한 정형 방출을 제거하도록 처리되었습니다.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팀들은 21세기 센티미터 변동의 진폭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엄격한 상한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광 소스가 주변을 얼마나 빨리 가열하고 이온화했는지 점차 제약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단일 광빔 안테나가 주파수의 함수로 평균 하늘 밝기를 측정하는 글로벌 신호 측정을 추가했습니다. 글로벌 신호 실험은 21세기 센티미터 방출의 하늘 평균 스펙트럼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도 분의 맵보다 측정하기 쉽지만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신호는 극도로 의미하며 정형 방출보다 수만 배 더 약합니다. 또한 신호는 기기 반응과
정형 모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광대역 특징입니다. 이것은 우주론적 신호를 체계적 효과와 구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우주 새벽에 해당하는 잠재적 흡수 특징에 대한 보고는 보정 방법 및 정경 모델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후속 연구는 기기 반응, 지면, 반사 및 체계적 효과를 분석하여 어떤 특징을 우주론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신중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한 팀은 글로벌 신호에서 강한 흡수 특징의 감지를 보고했습니다. 만약 확인된다면 이것은 첫 번째 별이 주변 가스를 가열하기 시작했을 때 우주 새벽 시대로부터의 직접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지는 즉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신호를 재현할 수 없었으며 보고된 흡수의 진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물리학이나 체계적 오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후속 분석은 기기 반응에 체계적 효과가 관찰된 신호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21세기 센티미터 신호의 확실한 감지를 위한 검색은 계속됩니다. 동시에 강도 매핑 및 교차 상관 연구는 21세기 센티미터 변동이 은하 분포 및 CMB 렌즈와 같은 다른 추적자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강도 매핑은 21세기 센티미터 방출을 연구하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개별 은하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그것은 많은 은하의 총 방출을 측정합니다. 이것은 개별 은하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빠른 대량의 우주를 매핑할 수 있게 합니다. 강도 맵은 은하 조사 및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관측과 같은 다른 추적자와 교차 상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상관은 21세기 센티미터 신호를 확인하고 정형 오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미래 감지를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합적으로 이론적 예측에서 상한 및 잠정적 특징으로의 진행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비감지 및 제약은 가능한 우주 역사의 공간을 잡혔습니다. 국제 컨소시엄이 대부분의 21세기 센티미터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대학 국립관측소 및 연구위원회는 배열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 기술 직원 및 장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협력 협정은 가혹한 환경 조건에 노출된 원격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공유, 출판 책임 및 유지 관리 일정을 정의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기기 설계 및 보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안테나 빔 패턴을 특성화하고 저잡음 증폭기를 개발하고 실시간 무선 주파수 간섭 완화를 구현했습니다. 종종 협력 내에서 공유되고 나중에 과학 논문에 요약된 그들의 기술 보고서는 정형보다 훨씬 희미한 신호를 감지하는데 필요한 안정성과 성능을 문서화했습니다. 21세기 센티미터 실험은 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신호는 은하 및 은하 외 정형보다 수만 배 더 약합니다. 이러한 정형은 신중하게 모델링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기기는 극도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드리프트나 체계적 오류가 신호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주파수 간섭은 지상 기반 측정의 주요 문제입니다. 인공 신호는 우주론적 신호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센티미터 우주론 분야는 꾸준히 진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그룹은 정형 모델링, 통계적 추정 및 체계적
오류 평가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여 그들은 천체 물리학적 신호를 기기 아티팩트와 분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팀 간 코드 비교 및 모의 데이터 챌린지는 추가 검사를 제공하여 주장된 제약 또는 특징이 소프트웨어별 동작이 아닌 강력한 분석을 반영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및 관련 경로 탐색기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조직은 21세기 센티미터 우주론을 더 광범위한 과학 프로그램에 통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 문서는 큰 수집 영역과 확장된 대역폭 커버리지가 결국 우주 시간에 걸친 중성수소 분포의 직접 이미징을 어떻게 허용할지 설명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차세대 무선 망원경으로 현재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건설 중입니다. 완성되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무선 망원경이 될 것이며 이전 기기보다 수십 배 더 큰 수집 영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21세기 센티미터 신호를 직접 이미지화하여 우주 시간에 걸친 중성 수소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첫 번째, 은하가 언제, 어디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재이온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암흑시대와 우주 새벽에 대한 전례 없는 관점을 제공하여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명확한 이론적 가능성에서 제약된 관측 현실로의 전환입니다. 암흑시대 21세기 센티미터 신호의 확실하고 높은 유의성 감지는 목표로 남아있지만 기존 한계는 이미 초기 가열 및 이온화 모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규모에서 강한 변동의 부재는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향후 기기에 대한 기대를 안내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느린 진행은 훨씬 밝은 정령 및 복잡한 기기 반응 아래 묻힌 희미한 우주론적 신호를 추출하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천문학이 종종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한계의 신중한 축적, 개선된 보정 방법 및 꾸준히 개선된 모델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암흑시대 동안의 중성수소는 인내심 있는 목표로 보입니다. 결국 그 시간 척도를 똑같이 인내심 있는 검증과 일치시키려는 관찰자에게 그 구조를 산출할 것입니다. 실험이 초기 우주에서 중성수소의 직접적인 관점을 향해 날아가면서 또 다른 관찰 세트는 더 접근 가능한 시대의 후기 행동을 계속 추적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첫 번째 원자로 형성된 수소와 헬륨이 이제 은하, 별 및 은하간 공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전환됩니다. 물질 역사의 초기 단계를 오늘날 보이는 구조와 연결합니다. 2014년 1월 카나리아 제도의 광학 망원경이 먼 은하단에 장시간 노출 이미지 시퀀스를 기록했습니다. 처리된 프레임에서 왜곡된 빛의 호는 보이지 않는 질량의 중력 렌즈 효과를 추적했으며 분광기는 개별 은하 내 별 형성 영역의 수소 방출선을 측정했습니다. 동시에 우주 기반 관측소는 퀘이사 시선을 따라 은하간 가스의 자외선 흡수 특징을 모니터링했으며 무선 배열은 21세기 센티미터 방출을 통해 인근 은하의 중성 수소를 매핑했습니다. 이 결론 에피소드는 이러한 다양한 관찰을 모아 빅뱅 이후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된 첫 번째 원자가 이제 우주 전체에서 관찰된 대규모 구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검토합니다.
재결합에서 별, 은하 및 확산가스에서의 역할까지 수소와 헬륨을 따라가며 그들의 연속성이 계층화된 기록을 통해 어떻게 추적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 통합된 관점은 갑작스러운 과거 사건이 아니라 물질의 현재 배열에 인코딩된 끊어지지 않은 역사를 드러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은하 조사는 광대한 공간 부피에 걸쳐 발광 물질의 공간 분포를 매핑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스펙트럼에서 조립된 적색편이 카탈로그는 은하가 필라멘트를 따라 그리고 보이드 주위에 어떻게 군집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우주에 씨앗을 뿌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기록된 초기 밀도 변동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한때 공간을 거의 균일하게 채웠던 수소와 헬륨 가스는 이제 부분적으로 은해, 부분적으로 은하단 매체에, 부분적으로 확산된 은하간 필라멘트에 존재합니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우주 거미줄과 유사합니다. 은하들은 필라멘트를 따라 줄지어 있으며 노드에서 교차하고 거대한 보이드를 둘러쌉니다. 이 구조는 재결합 동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각인된 초기 밀도 변동의 중력 증폭의 결과입니다. 가스는 밀도가 높은 영역으로 흐르고 보이드 밖으로 흐르며 우리가 오늘날 보는 필라멘트와 시트를 형성했습니다. 퀘이사 스펙트럼의 라이만 알파숲 관찰은 은하간 수소의 미세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각 흡수선은 시선을 따라 약간 더 높은 밀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많은 그러한 스펙트럼을 쌓음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 거미줄의 3차원 지도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배경 복사에 의해 알려진 초기 조건에서 시작하여 수십억 년에 걸쳐 가스 역학을 따르는 시뮬레이션과 일치합니다. 재결합 동안 형성된 동일한 원자는 이제 이 거미줄의 필라멘트와 노드를 정의합니다. 라이만 알파숲은 은하간 매체를 연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스의 밀도, 온도 및 이온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은하간 가스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별과 은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여줍니다. 은하 내에서 수소와 헬륨은 성간 매체를 지배합니다. 21세기 센티미터 선의 무선 관찰은 차가운 중성가스를 추적하는 반면 밀리미터 및 적외선 측정은 별이 형성되는 분자 구름을 드러냅니다. 항성 내부는 수소와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은 항성 진화 모델 및 초신성 핵합성 수유를 통해 문서화됩니다. 더 무거운 원소에서 우주의 점진적인 농축은 항성 집단 및 가스상 금속성에서 관찰되며 원시 물질의 지속적인 변환을 표시합니다. 별들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우주의 엔진입니다. 그들은 빛과 열을 생산하며 그들의 핵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합니다. 별들이 죽을 때 그들은 이러한 무거운 원소를 성간 매체로 방출하여 미래 세대의 별과 행성을 농축합니다. 별 핵합성은 빅뱅 핵합성과 대조됩니다. 빅뱅 핵합성은 수소, 헬륨 및 소량의 리튬과 같은 가장 가벼운 원소만 생성했습니다. 별 핵합성은 더 무거운 원소, 탄소에서 철까지, 그리고 초신성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별들은 우주를 화학적으로 진화시켜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를 생성했습니다. 우리 몸의 탄소, 질소, 산소 및 다른 원소들은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광학 및 무선 데이터를 결합한 중력 렌즈 측정은 암흑 물질을 포함한 전체 질량 분포를 제약합니다. 수소 방출과 같은 중입자, 추적자와 비교할 때 이러한 분석은 일반 물질이 근본적인 중력 전위를 어떻게 따르는지 보여줍니다. 관찰된 구조와 초기 우주 초기 조건에서 예측된 구조 사이의 일치는 루프를 닫습니다. 재결합 후 형성된 원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유지되는 법칙에 따라 이동하고 군집하고 냉각되었습니다. 중력 렌즈는 우주의 질량 분포를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빛이 질량 근처를 지나갈 때 그것은 구부러지고 배경 물체의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이 왜곡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렌즈 물체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는 암흑 물질을 감지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경 물체의 빛을 렌즈화합니다. 렌즈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분포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SDSS, DES 및 LSST와 같은 향후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조사는 관측소, 대학 및 데이터 센터의 컨소시엄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관측 전략, 데이터 축소 및 공개 릴리스를 조정하여 전문 천문학자와 더 넓은 커뮤니티 모두가 카탈로그와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문서는 선택 함수, 완전성 추정 및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여 강력한 통계 연구를 허용합니다. 우주기관은 클러스터 및 은하간 공간의 뜨거운 가스를 조사하는 자외선 및 X선 관측소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높은 온도에서 수소와 헬륨의 방출 및 흡수 서명을 측정하여 지상 기반 광학 및 무선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X선 관측소는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를 연구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이 가스는 수백만 켈빈의 온도로 가열되어 X선을 방출합니다. X선 방출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가스의 온도, 밀도 및 화학 조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클러스터의 총 질량과 암흑 물질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큰 중력적으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들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 뜨거운 가스, 그리고 많은 양의 암흑 물질을 포함합니다. 장기 접근성을 위해 구조화된 그들의 임무 아카이브는 미래 재분석을 위해 시계열 및 스펙트럼을 보존합니다. 단일 접시, 망원경 및 간섭계 배열을 포함한 무선 시설은 지역 우주에서 수소를 매핑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종종 수년에 걸친 그들의 조사는 미래 별 형성에 사용 가능한 가스 저장소를 추적하는 전체 하늘 또는 깊은 필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지도와 광학 조사 간의 교차 비교는 가스 대별에 얼마나 많은 중입자 물질이 남아 있는지 정량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론적 그룹과 수치 시뮬레이션 팀은 파장과 규모에 걸쳐 관찰을 연결합니다. 암흑 물질, 가스 및 별 형성을 추적하는 대규모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실행함으로써 그들은 실제 우주와 같은 방식으로 관찰될 수 있는 가상 우주를 만듭니다. 시뮬레이션된 수소 분포와 관찰된 수소 분포 간의 비교는 물리적 모델과 데이터, 해석 모두에 대한 일관성 검사 역할을 합니다.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필수 도구입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초기 조건에서 현재 상태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중력, 유체 역학, 별 형성, 피드백 및 다른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시간의 슈퍼컴퓨터 시간이 필요하며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는 관찰과 비교되어 물리적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선합니다. 분석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은하, 클러스터 및 은하 간 공간에서 관찰된 수소와 헬륨은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재결합 후 형성된 첫 번째 원자의 오랜 진화된 후손입니다. 그들의 현재 분포는 중력 성장, 냉각, 가열 및 별을 통한 순환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각 관찰은 나선 팔의 방출선, 퀘이사 스펙트럼의 흡수 특징, 인근 은하의 희미한 무선 빛입니다. 더 넓은 역사의 지역 샘플 역할을 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기록의 통합은 초기 우주 내러티브를 고립된 기원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변환합니다. 동일한 원자종은 여러 역할에 나타납니다. 빛을 위한 투명한 매체로서, 붕괴하는 가스 구름의 냉각제로서, 별의 연료로서, 그리고 대규모 구조의 추적자로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소와 헬륨의 일관된 행동은 중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물질의 초기 형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내구성 있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분한 정렬에서 복잡성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의 도착이 아니라 친숙한 구성 요소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제에 대한 이 조사 시리즈가 종료되면서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주파 배열에서 차세대 우주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기기는 이 타임라인의 각 단계를 개선하여 이미 일관된 그림의 세부 사항을 추가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주는 가장 단순한 입자의 움직임과 배열에서 자신의 역사를 계속 문서화합니다. 관찰자에게 물질이 어떻게 안정되고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측정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긴 조사를 통해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우주는 급격한 변화의 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측정 가능한 전환의 연속입니다. 빅뱅의 뜨거운 플라즘에서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차가운 구조까지 물질의 여정은 기록되고 검증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빛으로, 스펙트럼으로, 그리고 우주 전체에 각인된 패턴으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순간적으로만 존재했던 수소와 헬륨 원자는 이제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 순환했고 은하를 형성했으며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의 일부이며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일부이며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의 일부입니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조용한 관찰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우주는 이해 가능합니다. 그것의 가장 초기 순간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희미한 마이크로파 빛으로 고대 별의 스펙트럼 선으로 은하간 공간을 가로지르는 무선 신호로서입니다. 각 측정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각 실험은 그림을 개선하며 각 발견은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기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개선할 것입니다. 더 민감한 탐지기는 암흑시대의 희미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은 더 먼 은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우주의 역사에서
더 이른 시기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은 물질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더 자세히 추적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첫 번째 은하와 별에 대한 전례 없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온화 시대의 은하를 관찰하여 첫 번째, 발관 원리, 주변 가스를 어떻게 이온화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을 연구하고 첫 번째, 별의 형성을 조사하며 초기 우주의 화학적 진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관찰은 첫 번째 원자에서 첫 번째 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이야기는 이미 명확합니다. 빅뱅 이후 몇 분 만에 첫 번째 핵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후 그들은 원자로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원자들은 우주를 정의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한 가지 진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첫 번째 원자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빅뱅의 열기에서 단조되고 재결합의 냉각에서 형성되고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를 통해 보존된 원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스캔하고 망원경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이 그들의 발견을 분석하는 동안 그들은 단순히 먼 물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역사는 모든 물질의 역사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장 먼 과거의 연구는 가장 깊은 자기 이해의 형태가 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년, 때로는 수천 년, 때로는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 은하의 빛은 우주가 젊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희미한 빛에서 우리는 거의 시작 자체를 봅니다. 재결합의 순간 첫 번째 원자가 형성되고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던 때입니다. 이 빛은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늘어나고 적색편이 되어 가시광선에서 마이크로파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먼 순간의 정보를 첫 번째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의 우주 상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해독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지구의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물리학이 초기 우주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별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과정이 빅뱅 직후에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은하를 형성하는 동일한 힘이 첫 번째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이러한 일관성은 우리에게 우주가 궁극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 원자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다른 과학 분야를 모으는지입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을 연구합니다. 원자 물리학자들은 전자가 핵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연구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먼 별과 은하를 관찰합니다. 우주론자들은 우주 전체의 진화를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기기를 설계합니다. 함께 이러한 서로 다른 분야는 일관된 그림을 형성합니다. 각 분야는 자체 증거를 제공하며 모두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원자는 예측된 방식으로 예측된 시간에 예측된 조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지속되어 우주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지식에는 또한 겸손이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140억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만 해도 직경이 930억 광년이 넘습니다. 그 규모에서 우리는 작고 일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우주의 나이와 비교할 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 문명 전체,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성취는 우주 시간의 가장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 구석에 있는 작은 행성의 작은 생명체에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첫 번째 원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으로 진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취입니다. 그것은 인간 지성의 힘, 과학적 방법의 효과, 그리고 우주 자체의 이해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첫 번째 원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의 후손은 우주를 채웁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화하고 여전히 결합하고 여전히 새로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별들은 여전히 타오르며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은하들은 여전히 충돌하고 합쳐지며 그들의 가스 구름을 먹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오래된 별들이 죽으며 물질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첫 번째 원자의 기본 구성 요소는 지속됩니다. 그들은 변형되고 재배열되지만 파괴되지 않습니다. 빅뱅에서 형성된 수소 원자는 여전히 수소 원자이며 비록 그것이 별을 통해 순환했거나 행성의 일부가 되었거나 생명체로 통합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지속성, 이러한 보존은 우주의 또 다른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물질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고 단지 변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용한 관측의 축적에서, 신중한 측정의 인내심에서, 그리고 여러 증거 라인의 수렴에서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니다. 그것은 극적인 발견의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해의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일 천재의 통찰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의 협력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 답변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더 정확한 측정을 하며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자의 연구는 이러한 과정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의 수천 명의 과학자를 포함하고 다양한 기술과 기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많은 작은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는 그림의 또 다른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며 각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자체 기여를 하고 우리의 이해를 더욱 개선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용한 반성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원자의 이야기는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답해야 할 질문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신비들, 여전히 발견해야 할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첫 번째 입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보는 복잡한 구조로 진화했는지 압니다. 우리는 물질의 역사를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역사의 일부임을, 우리 몸의 원자들이 별에서 단조되고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행성에서 함께 모였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우리와 우주의 시작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지도를 연구하거나 고대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자체의 기억을, 가장 초기 순간에 각인된 패턴을, 첫 번째 원제에 담긴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광대하고 고대의 우주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답을 봅니다. 이것은 숭고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고양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의 연결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그 모든 광대함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는 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첫 번째 안정적인 형태였으며 뜨거운 플라즈마가 인식 가능한 것으로 냉각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별과 행성,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형성은 행운이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덜 놀랍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주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물질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존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덜 마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가 얼마나 진정으로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완전히 펼쳐진 것을 봅니다. 뜨거운 플라즘에서 복잡한 구조까지, 에너지에서 물질까지, 단순성에서 복잡성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단계는 측정되고 문서화되고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이해의 승리이며 인간의 호기심과 독창성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긴 탐험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얇고 건조한 공기 아래 칠레의 전파 접시로, 유럽의 데이터 센터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기록하는 산 꼭대기의 망원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조용한 관측으로, 이러한 신중한 측정으로 첫 번째 원자의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의 이야기입니다. 우주 자체의 이야기, 물질의 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기원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가장 단순한 입자의 움직임과 배열에서, 빛의 패턴과 물질의 분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는 한 우리는 그 기록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배우고 경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자의 유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지만 그들은 또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진행 중인 진화, 끝나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관찰자이자 참가자이며 배우는 자이자 발견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원자의 후손인 우리는 이제 그들 자신의 기원을 연구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우주가 의식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주가 의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주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자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우리는 그 자기 지식의 가장 깊은 형태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시작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순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찾습니다. 시작과 끝 사이의 연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를 찾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 전체에 펼쳐질 때 우리는 각 광점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별들,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공간으로 흩어지는 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빛이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여행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에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역사의 일부임을, 우리의 원자들이 별에서 왔고 우주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과 진화, 연결과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라는 추가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관찰과 측정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반복된 실험에 의해 확인되며 독립적인 관찰에 의해 검증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시작된 방식이고 첫 번째 원자가 형성된 방식이며 모든 것이 진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했고 우리의 호기심이 만족되었으며 우리의 이해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기원을 추적했고 첫 번째 원자의 탄생을 목격했으며 그들의 여정을 현재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원자는 잠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진화하고 여전히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역사를 배웠으며 그들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물질이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인내와 관찰을 통해 가장 깊은 진실조차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내심, 정밀함, 그리고 패턴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구성도, 가장 이른 순간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140억 년 전에 시작되어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임을 아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물질에, 모든 별에, 모든 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빅뱅에서 시작되어 첫 번째 원자의 형성을 거쳐 별의 탄생, 행성의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 자체의 출현으로 이어진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평화로우며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주의 광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첫 번째 원자로 돌아갑니다. 뜨거운 플라즘에서 태어나 냉각으로 형성되고 시간에 의해 보존된 그 작은 입자들로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들 없이는 별도, 행성도,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물질의 기본 단위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장대한 서사시에 어떻게 맞는지 봅니다. 이것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며 우리의 두려움이 녹아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긴 타임라인을 이해하며 더 깊은 진실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름답고 질서정연하며 이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일부임을, 그것의 패턴이 우리의 패턴임을, 그리고 그것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아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숨을 쉬며 우리를 둘러싼 고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첫 번째 원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진화하며, 여전히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고, 안전하며,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원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계속됩니다. 모든 원자에서, 모든 별에서, 모든 생명체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며 항상 전개되는 과정이고 영원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함께 우주를 탐험하고 함께 신비를 발견하며 함께 경이로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을 닫고 꿈의 세계로 표류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원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고무시키며 우리에게 우주가 그 모든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고양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금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연결성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자신을 아는 방법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는 깊이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원자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연결의 선물, 이해의 선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밤의 평화 속에서 첫 번째 원자는 지속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빛나며, 여전히 우리를 별들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로 우리는 쉽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